이 코스닥 정부의 정책 기대감도 좀 아직은 살아있는 것 같고 뭐 승강제니 뭐니 해서 그렇죠.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이제 코스닥이 지금부터 강세를 앞으로도 보일 것이냐, 이제 요거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고, 왜 갑자기 또 코스닥으로 바뀌었냐, 이거를 좀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일단 이제 코스닥이 갑자기 이제 좀 수급을 많이 받으면서 좀 반응을 하기 시작하는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서서 이제 설명을 해주셨지만, 이제 9월부터 본격적으로 정부 정책 관련된 코스닥 육성이라든지 승강제도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포인트가 있어요. 애초에 이제 9월을 어느 정도 이제 예정을 지어 놨었기 때문에 9월부터 이제 뭔가가 나타나겠다라는 기대감이 시장에 형성되고 있는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이제 내년부터 실제로 시행을 하겠다라는 청사진을 내놨었거든요. 그래서 9월부터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잡고 내년부터 시행하는 이런 구조를 이제 코스닥 쪽에서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부 정책 관련된 기대감이 있고, 두 번째는 굉장히 크게 무너져서 지금 너무 저렴한 구간이라는 거예요.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단일 종목 레버리지나 이제 이런 ETF 상품들이 5월 27일 출시로 제가 지금 기억하고 있는데,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딱 그 타점부터 코스닥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5월 27일부터 6월, 7월 두 달간 거의 뭐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폭락이 나왔어요. 왜냐하면 일단 수급을 굉장히 많이 뺏긴 것도 있습니다. 이게 우량 주고 실적도 너무 잘 나오는데 심지어 2배의 상품이라고 하니까 굳이 뭐하러 코스닥에 투자를 해? 하면서 코스닥 수급이 모조리 좀 뺏기는 그러한 일들도 있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아시겠지만 이 단일 종목 레버리지나 이런 상품들에 대해서도 이제는 투자에 좀 허들을 높여가지고 규제를 걸고, 좀 어떻게 보면은 투자에 진입하는 데 있어서 조금 허들을 설정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시 또 코스닥 쪽으로 유입이 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고요.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건 저는 금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서서도 금리 이야기를 했지만 이번 7월 말에 FOMC 회의에서 연준 의장의 의도가 저는 전적으로 드러났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번에 연준 의장이 얘기했던 것 중에 제가 가장 주목했던 발언은 이미 명목금리와 실질금리가 충분히 높다라는 발언이었습니다. 이미 충분히 높다라는 게 뭘 의미할까요? 더 올릴 필요가 없다라는 걸로 해석할 수가 있겠죠. 실제로 이제 제가 느끼기에 우리가 작은 정부, 큰 정부, 뭐 정치 진영에 따라서 이런 것들을 많이 이야기하는데, 제가 봤을 때 이제 이번에 케빈 워시 연준 의장은 작은 정부를 지향하듯이 작은 연준을 지향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1년에 8번 기준금리 결정하는데 그것도 좀 축소하는, 줄이는 방향을 생각하고 있고, 점도표를 이제 제시하는 것도 사실상 이제 하지 않는 쪽으로 보고 있죠. 그래서 예전에는 우리 연준이 이렇게 설계해서 이렇게 방향성을 잡고 갈 거야 이랬는데, 이제는 그렇게 함부로 설정하면 안 된다. 앞으로 어떤 일이 생길 줄 알고 그렇게 설계해서 가느냐. 연준은 딱 시장 데이터 보고 상황에 맞춰서 적절히 대응하는 수준으로 가겠다. 이런 스탠스로 저는 좀 느껴져요. 그래서 지금 현재 구간에서 본다라고 하면 데이터를 우리가 어떻게 잘 해석하느냐가 중요한데, 연준 의장의 이제 발언대로라면 지금 현재 기준금리가 미국에서 3.75%고 실질금리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국채금리가 굉장히 많이 올라왔죠. 근데 지금 현재 수준에서 물가가 그 정도로 심각하냐? 이번 CPI, PPI 그 정도로 심각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좀 잠잠해지고 있고, 9월부터는 뭐 코스닥 관련된 정책도 있지만 또 중요하게 바라보고 있는 것이 오펙 플러스 증산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급이 다시 또 늘어나게 되면 유가가 장기적으로 하향 안정화될 가능성도 어느 정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물가를 명분으로 해서 기준금리를 올린다는 그 힘이 굉장히 약해질 수밖에 없고, 특히 이번에 고용 데이터와 소비 데이터가 굉장히 안 좋게 나왔죠. 특히 고용 데이터는 정말 너무 안 좋은 수준이라고 평가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실업률 좀 줄었다라고는 하지만 지금 실제로 경제활동 참가율 자체도 너무 줄었고, 비노고용지수는 지금 마이너스 23,000건을 기록하면서 이게 뭐 20만 건 정도 되면 무난하게 괜찮다 하는데 마이너스를 찍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제 노 하이어, 노 파이어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요. 고용도 없고 해고도 없고, 해고는 이미 많이 했으니까 뭐 사실 할 게 딱히 없죠. 그리고 거기에서 또 추가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이 사실상 이제 고용의 질 자체도 그다지 좋아지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물가 올라가는 것만큼 임금 상승이 제대로 받쳐주질 않습니다. 소비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경기가 굉장히 안 좋아질 텐데 이거를 과연 금리를 인상할 수 있겠는가? 예전에는 극단적으로 뭐 연내에 3번 반드시 금리 인상할 거다 이런 분위기였는데, 이젠 그런 말 쏙 들어갔죠. 동결하고, 만약에 이 분위기가 좀 더 경기가 심각한 쪽으로 흘러들어가게 되면, 아직 그런 단계까지 생각하는 건 시기상조지만 금리 인하를 우리가 생각할 만한 시점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매파적인 분위기에서 덜 매파적인 분위기로 현재 상황을 놓고 보면은 바뀐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금리적인 분위기는 그래도 이전에 뭐 3월에서 5월, 6월 이때보다는 훨씬 더 유해지고 부드러워진 분위기로 바뀌었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적인 부분이 이렇게 바뀌었다라는 것은 약달러 기조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실제로 최근에 이제 환율 자체도 방어가 잘 되고 있는 모습을 한국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돼버리게 되면 결국에 조금 더 공격적인 투자 성향을 보이게 되죠. 매파적인 성향에서 덜 매파적으로 바뀌게 되면 뭐 미국으로 치면 러셀 2000 지수나 한국으로 치면 코스닥이나 중소형주 이런 쪽으로 조금 더 이제 투자 성향이 공격적으로 바뀔 수 있고 낙수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미국으로 이제 쏠렸던 돈들이 주변국들로 또 흩어지는 효과도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코스닥이 올라가는 구조가 갖춰졌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잠시 한번 살펴보시게 되면 최근에 이제 미증시가 많이 쉬고 있어요. 다우도 그렇고 나스닥이나 S&P 500, 반도체도 사실 좀 쉬고 있다라는 표현이 전 맞다고 생각합니다. 6월부터 어느 정도 쉬면서 특히 S&P 500과 나스닥도 큰 급등이 나오진 않았어요. 뭐 8월, 7월 말에서 8월 들어서 좀 반등이 나오긴 했지만요. 그런데 이제 나스닥 생명공학 지수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분위기가 바뀌었죠. 6월 달부터 이제 분위기가 완전히 개선이 되면서 좀 바뀌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7월 달에는 조금 이제 쉬어가는 흐름을 보여줬는데 6월 달에 이제 어떤 시기였냐면 이때가 기억하시겠지만 유가가 크게 떨어졌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유가가 크게 떨어지니까 그러면 물가도 잡히겠네. 물가가 잡히면 금리 인상을 할까? 좀 이런 식으로 이제 시장의 흐름이 뭐 사고 체계가 이제 흘러갈 수가 있겠죠. 그렇게 되면은 결국에 이제 좀 덜 매파적으로 가겠구나. 제약바이오 쪽 흐름이 괜찮아지겠다. 이렇게 이제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단계로 가는 겁니다. 근데 7월 달에 유가가 다시 또 올라가니까 쉬었다가 그리고 8월 들어서면서 또 다시 이제 도약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제 나스닥 생명공학 지수가 올라가고 있다라는 점을 보더라도 제약바이오 관련된 섹터나 종목들이 또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코스닥의 가장 주축이 되는 게 소부장과 제약바이오이기 때문에 이러한 섹터와 종목들을 한번 주목해 보시는 걸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정부 정책에 힘입어서 코스닥이 상승할 것이다라고 우리 그 이창대 대표도 믿으시는 거고 또 그렇게 믿으시는 분들이라면은 가장 선호할 만한 섹터와 종목이 어딜까라는 이제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보니까 소부장하고 바이오주를 좀 보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네.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최근까지 2차 전지와 관련해서 흐름이 좀 잘 나왔었거든요. 반등도 있었고 또 실적에 대한 기대치들도 이제 하반기로 갈수록 좀 나오는 것 같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또 거기에 물려 있기도 하고 어떻게 봐야 됩니까? 사실 ESS 2차 전지 쪽은 제가 작년 말부터 이제 투자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제 작년 말부터 지금까지를 놓고 보면 어떤 기업은 작년 한 10월 정도부터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10월 대비해서 지금 주가가 꽤 많이 올라온 기업도 있는데 어떤 기업은 오히려 그때 수준이거나 좀 더 떨어진 기업도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삼성 SDI와 LG 에너지 솔루션을 가장 주축으로 이야기를 하고 뭐 에코프로 그룹주나 LNF나 뭐 포스코 홀딩스나 포스코 퓨처 이런 기업들도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우리가 본다라고 했을 때 사실 작년 말과 지금을 비교해 본다라고 하면 뭐 그렇게 많이 올랐나 싶어요. 그나마 삼성 SDI가 좀 선방했다 정도라고 우리가 생각이 들지 막 굉장히 많이 급등이 나왔다, 뭐 유의미한 성장이 전체적으로 나왔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 그런가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작년 10월부터 제가 이제 기대했고 실제로 시장이 기대했던 것들은 뭐냐면 실적이 개선될 걸 기대했어요. 그러니까 작년 말에는 2026년부터 실적이 개선될 거야 라고 본 겁니다. 실제로 그럼 2026년도에 실적이 개선됐느냐? 개선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이 개선된 게 조금 아쉬운 포인트가 있어요. 적자를 축소했다. 흑자로 이제 막 겨우 전환하거나 못하거나 이 정도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여전히 적자 보는 건 똑같은 거예요. 어떤 기업은 흑자로 전환하기도 했거든요. 근데 전체적인 분위기 자체가 이게 겨우 조금 이제 엄청 안 좋아지고 있다가 좀 이제 정상 범주로 왔다. 그래도 돈 까먹지 않는 수준으로 왔다. 이렇게 된 정도니까 사실 시장에서 그래 작년보다는 좋아진 건 맞는데 이게 지금 매수를 해야 될 정도가 맞아. 이렇게 좀 보는 시각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는 이제 2026년에 국한되어 있는 것이고 2026년은 제가 핵심적으로 말씀드린 삼성 SDI와 LG 엔솔은 모두 이제 흑자 전환에 성공하면서 2027년부터는 말 그대로 실적 퀀텀 점프가 나올 걸로 기대를 합니다.
말 그대로 이제 26년도는 계속 안 좋아지고 있던 업황이 조금 회복을 하는 시기고 2027년부터는 도약을 하는 시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작년 연말부터 투자를 하신 분들은 정말 빨리 이제 선취매를 하신 거고 지금부터 이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좀 움튀우면서 뛰기 직전에 이제 자리를 잡는 구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전히 ESS 쪽은 좋게 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코스닥이 어느 정도 좀 성장을 하게 되면 ESS나 2차 전지도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또 코스닥에서 주축 역할을 하는 섹터잖아요. 근데 제가 소부장과 제약바이오를 먼저 말씀드린 이유는 이미 소부장과 제약바이오는 모든 기업이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핵심 기업들이 도약을 이미 다 한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좀 억가를 당한다 그러죠.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많이 좀 실적이 막 역대급 실적을 기록하는데도 불구하고 잘 못 가고 이랬어요. 그런데 ESS 같은 경우에는 내년이 그런 전성기가 나올 걸로 기대하다 보니까 순서상 소부장이나 제약바이오가 조금 먼저 움직이고 ESS 같은 경우에는 좀 후순위로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요. 그래서 순서상 좀 뒤로 보는 것이지 ESS 역시도 저는 굉장히 큰 전성기를 27년도부터는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실적 발표가 나오면서 화장품주들의 급등이 좀 여러 군데서 튀어나왔죠. 네. 이 화장품주, 이거 하반기로 갈수록 어떤 관점으로 봐야 될까요? 뭐 사실 화장품은 이미 여기저기서도 많이 언급이 됐었고요. 그리고 저 역시도 많이 언급을 드렸는데 수출 라이징 스타라고 많이 표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시장이 이렇게 좀 불안하고 이럴 때는 결국 믿을 게 실적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왜냐하면 숫자는 거짓말을 할 수가 없고 막상 돈을 이렇게 잘 벌었는데 뭐 어떻게 네가 떨어질 거야. 뭐 떨어지더라도 이제 하방을 어느 정도 지지를 잘해주니까 결국 믿을 게 실적밖에 없었어요. 뭐 지금도 시장이 막 엄청 좋은 분위기는 아니기 때문에 좀 회복하는 분위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역시 이제 실적을 믿고 가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이 실적을 믿고 간다라고 했을 때 한국 같은 경우는 결국에 이제 수출이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제 수출에 있어서 우리가 뭐 작년이나 뭐 최근까지도 뭐 조방원이나 이런 쪽이 워낙에 강세를 보였고 또 메모리 반도체가 이제 수출에서 엄청난 모습을 보여줬는데 꾸준하게 그리고 이제 은근하게 잘 올라오고 있는 게 한류를 타고 움직이는 섹터와 종목들입니다. 우리가 작년, 재작년만 하더라도 뭐 K-푸드, 그다음에 뭐 K-컬처 이런 것들이 이제 붙으면서 종목들이 테마 성향으로도 움직임이 나왔고 많은 급등을 보여줬어요. 근데 최근 들어서 사실 K-뷰티니 K-푸드니 이런 것들이 좀 쉬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식품주들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뷰티 종목들 같은 경우에도 좀 쉬어가는 흐름을 보여줬어요. 근데 과연 실적도 쉬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뭐 제주는 곰이 부리고 뭐 이득은 다른 데서 가져가고 이런 것처럼 실제로 엔터랑 콘텐츠가 한류를 정말 많이 전파하고 어떻게 보면은 좀 이제 한국의 세계화에 기여를 많이 했는데 실제로 정말 제대로 돈을 많이 벌어가는 건 식품과 뷰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엔터보다도 한류, 뭐 K, 뭐 이런 거를 붙여가지고 투자를 고려하시는 분들은 엔터 물론 좋죠. 그렇지만 저는 뷰티와 식품 쪽을 먼저 보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투자하신다라고 했을 때 역시 이제 실적 성장이 어느 정도 나오는 기업들 그리고 수출에서 강세를 보이는 기업들 위주로 보시길 바랍니다. 네.